왜 나를 버리셨어요? 무너져 주저앉는 큰며느리. 울먹이는 그녀의 손을 조용히 잡아 올리는 수진. 어머니의 뜻은 분열이 아니었습니다. 화합입니다. 차가웠던 공기가 서서히 풀리며 조문객들 사이에 눈물이 번진다. 숟가락조차 못 올리던 작은 며느리. 결국 모두의 밥상을 차렸다. 감동은 나누면 더 커지죠. 이야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두시면 매일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갈게요. 경북 구도심 외곽 오래된 2층 양옥집 마당에는 가을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추석을 며칠 앞둔 어느 날 오후 집안은 차례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담장 너머로는 코스모스가 흔들리고 있었고 마당 한쪽에 쌓인 장작 더미에서는 은은한 나무 향이 퍼져나왔죠. 낡은 양옥집이지만 이맘때만큼은 명절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큰 며느리 윤미라가 마당 평상에 앉아 큰 소리로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 과일은 왜 이렇게 작은 걸 샀어요? 차례상에 올릴 건데 좀 큰 걸로 사야지. 조상님들 앞에 이런 걸 올리면 어떡해요? 미라는 50대 초반의 나이답지 않게 카리스마가 넘쳤습니다. 키도 크고 목소리도 우렁찼죠. 검은색 긴팔 티셔츠에 면바지를 입은 차림이었지만 그 옷차림조차 당당해 보였습니다. 집안 대소사는 물론이고 친척 모임에서도 늘 중심에 서는 사람이었습니다. 미라가 한마디 하면 다들 고개를 끄덕이며 따랐죠. 옆에서 조용히 과일을 씻고 있던 작은 며느리 한수지는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수지는 38배 나이에도 여전히 수줍은 표정을 지니고 있었죠. 간호사로 일하는 수지는 늘 조용하고 성실했습니다. 말수도 적고 시댁에서 무슨 일이 생겨도 먼저 나서는 법이 없었습니다. 오늘도 그랬습니다. 수지는 낡은 고무대야에 과일을 담그고 손으로 하나하나 문질러 씻고 있었습니다. 손등에는 병원일로 생긴 잔상처들이 보였고 손가락 마디는 거칠었습니다. 네, 형님. 제가 다시 사올게요. 수지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물기 묻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일어섰죠. 미라는 코웃음을 치며 돌아섰습니다. 그래, 빨리 다녀와요. 시간 없으니까. 아, 그리고 배도 좀 큰 걸로 사오고요. 이왕이면 사과도 더 사와요. 사람들 많이 올 거니까.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마당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미라가 다른 친척들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뭘 해도 눈치가 없어. 차례상에 올릴 과일도 제대로 못 고르니 원. 간호사라면서 그런 것도 모르나 몰라. 옆에 있던 신우이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 큰올케는 뭐든 척척 잘하는데. 미라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수지는 그 말을 다 들었지만 못 들은 척했습니다. 아니, 사실은 들었지만 들은 척하지 않는 게 더 편했습니다. 이미 익숙한 일이었으니까요. 골목길을 걸으며 수지는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그냥 넘어가자. 어차피 말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어. 수진이 시집 온 지도 벌써 15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 박정임도 건강하셨고 집안 분위기도 그럭저럭 괜찮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두 며느리를 공평하게 대해주셨고 큰 며느리도 그때는 이렇게까지 심하지 않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시어머니는 병으로 쓰러지셨고 큰 며느리 미라가 집안의 실권을 쥐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수진의 입지는 점점 좁아졌죠. 말 한마디 할 때마다 눈치를 봐야 했고 무슨 일을 해도 늘 부족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시장에서 과일을 고르는 수진의 손은 조심스러웠습니다. 하나하나 만져보고 크기를 재어가며 골랐죠. 이번에는 뭐라고 안 하시겠지. 수진은 속으로 바랐습니다. 과일값을 치르고 나오는데 지갑이 가벼워졌습니다. 간호사 월급이 적은 건 아니지만 시댁에 들어가는 돈이 많았습니다.
큰 집에서는 명절 비용을 반반 나누자고 했지만 실제로는 수진 쪽에서 더 많이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미라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왔어요? 어디 봅시다. 미라는 과일 봉지를 확인하더니 이번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엔 그럭저럭 괜찮네요. 빨리 깎아요. 손님들 곧 오신다니까. 수지는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가 과일을 깎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익은 칼질이었습니다. 몇 년간 똑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니 이제는 생각하지 않아도 손이 움직였습니다. 사과는 토끼 모양으로, 배는 얇게 껍질을 벗기며 정성스럽게 깎았습니다. 과일 접시를 들고 거실로 나가려는데 미라가 가로막았습니다. 거기 놓지 말고 여기 주방 쪽 상에 놔요. 손님들 앞에는 내가 직접 내갈 테니까. 작은 며느리가 나서면 체면이 안 서잖아요. 수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아렸지만 표정에는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이런 말들에 무뎌져 있었으니까요. 2층에서는 시어머니 박정임이 창밖을 내다보고 계셨습니다. 정임은 70대 후반의 나이에 몸이 많이 약해져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흰머리가 성성한 정임은 창가에 놓인 낡은 의자에 앉아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며느리들의 목소리를 듣고 계셨죠. 특히 큰 며느리 미라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귀에 거슬렸습니다. 정임은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수진이가 참 고생이 많구나. 정임은 두 며느리를 모두 지켜봐 왔습니다. 큰 며느리 미라는 밖으로는 능력 있고 똑 부러졌지만 집안에서는 지나치게 권위적이었습니다. 작은 며느리를 함부로 대하고 작은 일에도 큰 소리를 냈죠. 반면 작은 며느리 수지는 늘 조용하고 성실했습니다. 특히 정임이 아프기 시작한 이후로는 수진이 밤낮으로 간호를 해주었죠. 병원에서 일하느라 지쳤을 텐데도 밤에는 정임의 방에 와서 약을 챙기고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정임은 그 모든 걸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 가족, 작은아들 가족, 그리고 먼 친척까지 합쳐 거실은 금세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미라는 능숙하게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랜만이네요. 여기 앉으세요. 아이고, 애기 많이 컸네. 미라의 환한 웃음과 밝은 목소리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친척들도 미라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큰올케, 덕분에 잘 먹을게요. 수지는 뒤에서 묵묵히 음식을 나르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누군가 수진에게 인사를 건네도 수지는 짧게 고개만 숙였습니다. 차례상을 차리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미라가 큰 소리로 지시했습니다. 자, 이제 상 차릴게요. 다들 자리 잡으세요. 남자분들은 앞으로, 여자분들은 뒤에 서시고요. 사람들이 상 앞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수진도 슬며시 상 근처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미라가 수진의 팔을 확 잡아 끌며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작은 며느리가 어디 감히 여기 서 있어요? 내 자리는 저 주방 구석이야. 큰 집 며느리도 아닌 주제에 어디 숟가락이라도 얹으려고. 그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수진에게 쏠렸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손이 떨렸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숨이 막혔죠. 하지만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뒤로 물러섰죠. 친척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냥 참자. 또 참으면 돼. 수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눈물은 참았습니다. 차례상 앞에서도 명절 자리에서도
늘 자신은 들러리에 불과했습니다. 가족이라고 불리지만 정작 가족 대접을 받는 건 아니었습니다. 2층에서 이 모든 걸 지켜본 정임은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지금 당장 내려가 말릴 기력도 없었습니다. 다만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수진아, 미안하구나. 하지만 내가 꼭 너를 지켜줄게. 기다려라. 그날 밤 차례가 끝나고 사람들이 돌아간 뒤 수진은 혼자 설거지를 했습니다. 찬물에 손이 시렸지만 그보다 더 시린 건 마음이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며 수진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고요한 밤 주방에는 수진의 한숨소리만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설거지를 마친 수진은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시어머니 정임의 방문 앞에 섰죠. 노크를 하려다가 멈칫했습니다. 혹시 주무시고 계실까봐 조심스러웠거든요. 그런데 안에서 정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진아, 너구나. 들어오렴. 수진은 천천히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정임은 침대에 기대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달빛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죠. 정임의 옆에는 약봉지들이 놓여 있었고 낡은 서랍장 위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들이 액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직 안 주무셨어요? 약은 드셨고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정임은 고개를 끄덕이며 옆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앉아라. 너 오늘 많이 힘들었지? 수진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임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오늘 하루 꾹꾹 눌러 담았던 감정들이 북받쳐 올랐거든요. 괜찮아요, 어머니. 늘 하던 일인걸요. 수진은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정임은 수진의 마음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미안하구나. 내가 건강했다면 내가 이런 고생은 안 했을 텐데. 정임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 덕분에 제가 이 집에서 버틸 수 있었어요. 어머니가 계셔서 다행이에요. 정임은 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수진아, 나는 다 보고 있단다. 내가 얼마나 성실하고 착한지. 아무 말 없이 참고 견디는 것도 다 알아. 수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임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너를 지켜줄게. 수진은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정임의 진심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은 일찍 일어나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미라는 늦잠을 자고 있었고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수진은 부엌에서 국을 끓이며 정임의 아침 식사를 따로 준비했습니다. 죽을 쓰고 반찬도 부드러운 것으로 골랐죠. 정임의 방으로 식판을 들고 올라가는데 복도에서 낯선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임의 방에서 뭔가 뒤지는 소리였습니다. 수진은 문 앞에 식판을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들여다보았습니다. 미라가 정임의 장롱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며 무언가를 찾고 있었죠. 정임은 화장실에 가신 모양이었습니다. 수진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미라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지? 미라는 봉투를 펼쳐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정임의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라는 황급히 봉투를 도로 집어넣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수진도 재빨리 식판을 들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 봉투에 뭐가 들어있는 걸까? 수진은 궁금했지만 함부로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미라의 태도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공손하게 정임에게 말을 걸었죠. 어머니, 요즘 건강은 좀 어떠세요?
약은 잘 드시고 계시고요? 정임은 미라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러니? 갑자기 무슨 일이야? 미라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걱정돼서요. 수지는 그 모습을 보며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평소 정임에게 관심도 없던 미라가 갑자기 저렇게 나오는 게 수상했거든요.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큰아들이 미라를 불렀습니다. 여보, 잠깐만. 두 사람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수지는 복도를 지나가다가 우연히 그들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당신 오늘 어머니 방에서 뭘 봤다며? 큰아들이 물었습니다. 미라가 흥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응, 봉투를 찾았어. 거기에 상속 관련 비밀 보관이라고 적혀 있더라고. 근데 안까지는 못 봤어. 어머니가 오셔서.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게 정말 상속 서류라면. 미라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연히 우리 몫이지. 큰아들 장남인데 당연한 거 아니야? 수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수건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소리가 나자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지는 황급히 수건을 주워들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상속 서류라니. 수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집도 땅도 재산도 관심이 없었거든요. 다만 정임이 건강하게 오래 사시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미라가 그 서류를 본다면 어떻게 될까? 집안이 또 시끄러워지겠지. 수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옆에서는 남편이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남편은 착한 사람이었지만 형님 내외 앞에서는 늘 기가 죽어 있었습니다. 수진을 지켜주지도 못했죠. 다음 날 새벽 수진은 일찍 일어나 정임의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장롱을 살펴보고 싶었거든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정임은 아직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수지는 살금살금 장롱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손을 뻗어 서랍을 열려는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하니? 수지는 깜짝 놀라 뒤돌아보았습니다. 정임이 침대에서 일어나 수진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냥. 수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궁금한 게 그거니? 정임은 침대에서 내려와 장롱으로 다가왔습니다. 서랍을 열고 그 봉투를 꺼냈죠. 이걸 찾는 거지?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정임은 봉투를 수진에게 내밀었습니다. 괜찮다. 어차피 너도 알아야 할 일이니까.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정말로 상속 관련 비밀 보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수지는 봉투를 열지 않고 정임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정임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 마지막 뜻이 담긴 서류란다. 정임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지는 봉투를 도로 정임에게 건넸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런 거 몰라도 돼요. 그냥 어머니가 건강하시면. 정임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넌 착하구나. 너무 착해서 탈이야. 하지만 이제는 내가 알아야 해. 정임은 봉투를 다시 서랍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때가 되면 내가 다 말해줄게. 그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수진아, 명심해라.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넌 이 집에서 소중한 사람이야. 수진은 정임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정임의 눈빛만은 진지했습니다. 그날 이후 수진의 마음속에는 작은 의문이 자리 잡았습니다.
도대체 그 봉투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걸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지는 여전히 병원에서 간호사 일을 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밤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녹초가 되었지만 그래도 정임의 방에 들러 안부를 여쭈는 것만은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정임도 수진이 오기를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통하는 무언가가 있었죠. 어느 날 저녁 수진이 병원에서 돌아오니 집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거실에 큰아들 내외가 앉아 있었고 정임도 2층에서 내려와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정임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창백해 보였고 숨을 쉬는 것도 힘들어 보였습니다. 수지는 황급히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왜 이렇게 무리하게 내려오셨어요? 정임은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오늘은 내가 할 말이 있어서. 미라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우리를 부르셨어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수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그 봉투 이야기를 하시려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거든요. 정임은 수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너도 앉아라. 너도 들어야 할 이야기니까. 수진은 조심스럽게 소파 한쪽에 앉았습니다. 정임은 잠시 숨을 고르고 나서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나이도 많고 몸도 약해져서 이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구나. 그래서 오늘은 너희들에게 내 뜻을 분명히 전하려고 한다.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정임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상속에 관한 이야기다. 순간 미라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큰아들도 자세를 바로 했죠. 수진만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정임은 계속 말했습니다. 이 집과 땅 그리고 내가 가진 재산에 대해서 내 생각을 정리했다. 이미 변호사와 상의해서 서류도 준비했고 미라가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당연히 큰아들인 저희가 집을 물려받는 거 아닌가요? 장남이 집안을 이어야 하는 게 예의고 전통 아닙니까? 정임은 미라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옛날 같으면 그랬을 게다. 하지만 나는 전통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한다. 미라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게 뭔데요? 정임은 수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진심과 성실함이지. 내가 아플 때 누가 밤을 새워가며 날 돌봐줬는지, 누가 말없이 집안일을 도맡아 했는지 나는 다 보고 있었다. 미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설마. 정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 마지막 뜻을 지킬 사람은 수진이다. 수진아, 넌 얌전하지만 늘 성실했지. 아무 말 없이 참고 견디며 이 집을 지켜왔어. 그런 내가 내 마음을 이어받아 이 집을 지켜주길 바란다. 수진은 깜짝 놀라 손을 내저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정임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아. 내가 욕심이 없다는 거. 그래서 더 믿을 수 있는 거란다. 수진아, 이건 너를 위한 게 아니야. 이 집안의 미래를 위한 내 선택이다. 미라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이건 말도 안 돼요. 작은 며느리가 어떻게 집을 물려받아요? 큰 집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큰아들도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이건 너무 갑작스러운 결정 아닙니까? 정임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결정은 이미 끝났다. 변호사에게 맡겨뒀고 공증도 다 마쳤어. 이제 누가 뭐라고 해도 바뀌지 않는다. 미라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소리쳤습니다. 이건 불공평해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세요? 정임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잘못한 게 아니라
부족했던 거지. 수진이만큼 나를 진심으로 대해주지 못했어. 미라는 울분을 참지 못하고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저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집안일도 하고 명절 준비도 다 제가 했잖아요. 정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건 다른 법이야. 수진이는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성실했어. 밤에 내 방에 와서 이불을 덮어주고 약을 챙겨주고 아무 말 없이 내 곁을 지켜줬지. 큰아들이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집안이 이렇게 갈라서면 안 됩니다. 정임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내 결심은 섰다. 수진아, 내가 이 집을 물려받아 가족들을 돌봐다오. 그게 내 마지막 부탁이다. 수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저 가족이 평화롭게 지내길 바랄 뿐이에요. 이렇게 되면 집안이 더 갈라지잖아요. 정임은 수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내 말 잘 들어라. 이건 단순히 재산을 물려주는 게 아니야. 내가 평생 지켜온 이 집의 정신을 내가 이어받길 바라는 거란다. 화목하고 따뜻한 집안을 만들어 달라는 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수진은 고개를 숙이고 흐느꼈습니다. 미라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방을 뛰쳐나갔습니다. 큰아들도 어쩔 줄 몰라 하며 정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정임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내가 정말 이 집을 물려받아도 되는 걸까? 미라가 얼마나 상처받았을까? 수진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행복해야 할 일인데 왜인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복도에서는 미라가 큰아들과 다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말이 돼? 작은 며느리가 집을 받다니. 큰아들이 달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여보, 일단 진정해. 방법을 찾아보자. 다음 날 아침 집안 분위기는 싸늘했습니다. 미라는 수진을 쳐다보지도 않았고 식사 자리도 따로 했습니다. 수진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저 조용히 지냈습니다. 병원에 출근하는 길에도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동료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수진아,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처음으로 자신이 원하지 않던 무게를 짊어지게 되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믿어주시는데 저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 그날 밤 수진은 정임의 방을 찾았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로 이 짐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정임은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넌 할 수 있어. 내 안에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힘이 있단다. 정임의 상속 발표 이후 집안은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미라는 수진을 볼 때마다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고 큰아들도 작은아들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친척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퍼져나갔죠. 큰 며느리도 아니고 작은 며느리가 집을 받는다더라. 세상에 그게 말이 되나? 친척들의 수군거림이 수진의 귀에까지 들려왔습니다. 어느 날 오후 큰집 친척들이 집으로 몰려왔습니다. 큰아들의 삼촌, 고모, 사촌들까지 10여 명이 넘었습니다. 거실은 금세 사람들로 가득 찼죠. 삼촌이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수님,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장남도 아니고 작은 며느리가 집을 받는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고모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오빠. 우리 집안 체면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전통에도 어긋나는 일이에요. 정임은 소파에 앉아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재산을 내가 어떻게 처분하든 그건 내 자유 아니겠니? 삼촌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형수님,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입니까?
집안의 대가 끊기는 일이에요. 고모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언니, 정신이 온전하실 때 하신 결정이 맞아요? 혹시 누가 언니를 속인 거 아니에요? 그 말에 미라가 기다렸다는 듯이 끼어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가 나이 드셔서 정신이 혼미하셨을 때 도장을 찍으신 거예요. 이건 무효라고요. 수지는 부엌에서 그 소리를 다 듣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눈물이 났지만 꾹 참았습니다. 정임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정신은 멀쩡하다. 변호사 입회하에 공증까지 다 마친 일이니 법적으로도 문제 없어. 그때 큰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이건 너무하십니다. 제가 장남인데 이렇게 무시당해도 됩니까? 정임은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무시하는 게 아니야. 다만 누가 이 집을 더 잘 지킬 수 있을지 생각해서 내린 결정이란다. 삼촌이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래서 작은 며느리가 더 낫다 이겁니까? 간호사 월급쟁이가 이 큰 집을 어떻게 관리한답니까? 수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부엌에서 나와 거실로 걸어갔죠. 모든 시선이 수진에게 쏠렸습니다. 수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욕심이 없습니다. 어머니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면 언제든 포기할 수 있어요. 정임이 놀라 수진을 불렀습니다. 수진아,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어머니의 뜻을 따르고 싶을 뿐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집안이 갈라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미라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착한 척하지 마요. 어머니를 꼬셔서 재산을 가로채려고 했으면서.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형님. 저는 정말로 그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어머니를 모신 건 며느리로서 당연한 도리였을 뿐이에요. 삼촌이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당연한 도리를 했다고 집을 받겠다? 그게 말이 됩니까? 정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힘든 몸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기운이 솟는 것 같았습니다. 다들 입 닥치시오. 정임의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내가 평생 이 집을 지켜왔소. 내 남편이 돌아가시고 혼자서 두 아들 키우며 얼마나 고생했는지 당신들은 알기나 하오. 그때 누가 도와줬소? 아무도 없었소.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정임은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아프기 시작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소. 큰 며느리는 겉으로만 화려했지 정작 내 곁을 지킨 건 수진이었소. 밤에 내가 아파서 신음할 때 물 한 잔 떠다 준 건 수진이었소. 내 손을 잡고 위로해 준 것도 수진이었단 말이오. 미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고모가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그래도 언니, 집안에 채통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채통보다 중요한 게 진심이요. 수진이는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성실했어요. 그 진심을 내가 어떻게 외면하겠어요? 삼촌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형수님, 이건 나중에 후회하실 겁니다. 정임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후회는 내가 할 일이에요. 당신들이 걱정할 일 아니니 돌아가세요. 친척들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하나둘 집을 나섰습니다. 나가면서도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러다가 나중에 큰일 나겠어. 작은 며느리 잘 꼬셨네. 수지는 그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다 나간 뒤 미라가 수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당신 정말 비열하게 어머니를 이용했군요. 수지는 고개를 들어 미라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형님, 저는 어머니를 이용한 적 없어요. 그저 며느리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미라가 비웃었습니다. 며느리 도리? 웃기지 마. 당신은 처음부터 노린 거야. 어머니 곁에 붙어서 재산을 가로챌 생각이었던 거지.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정임이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미라야, 그만해. 수진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야. 미라는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는 왜 저를 이렇게 미워하세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정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워하는 게 아니야. 다만 내가 권력과 재산에 눈이 멀어 정작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게 안타까울 뿐이지. 미라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거실에는 정임과 수진만 남았습니다. 정임은 수진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미안하구나. 내가 이런 고통을 받게 해서.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의 뜻을 따르겠어요. 하지만 정말로 집안이 화목해질 수 있을까요? 정임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 하지만 내가 진심으로 가족을 대한다면 언젠가는 그들도 알게 될 거야.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수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 그리고 그 강 너머에서 수진을 기다리는 건 험난한 여정일 것이라는 것을요. 그날 이후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더욱 냉랭해졌죠. 미라는 수진과 한 공간에 있는 것조차 거부했고, 큰아들은 작은아들을 만나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진의 남편도 형님 눈치를 보느라 집에서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수진은 그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며 조용히 지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수진은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2층에서 무언가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였죠. 수진은 황급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정임의 방문이 열려 있었고 안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수진이 달려 들어가니 정임이 침대 옆 바닥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 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수진은 간호사 본능으로 재빨리 정임의 맥박과 호흡을 확인했습니다. 맥박이 약했고 호흡도 불규칙했습니다. 수진은 소리쳤습니다. 여보, 형님, 빨리 나와요. 집안 식구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미라는 놀란 표정으로 방 안을 들여다보았고 큰아들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빨리 구급차 불러요. 수진이 외쳤습니다. 수진은 정임을 안아 올려 침대에 눕히고 담요를 덮어드렸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실 거예요. 제가 여기 있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손은 침착하게 움직였습니다. 정임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수진아, 미안하구나. 내가 또... 정임의 목소리는 너무 작았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응급구조사들이 정임을 들것에 옮겼습니다. 수진은 구급차에 동승했고 미라와 큰아들도 뒤따라 자가용으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응급실은 복잡했습니다. 의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고 간호사들이 여기저기 뛰어다녔죠. 수진은 응급실 밖에서 기도하듯 손을 모았습니다. 제발 어머니, 괜찮으셔야 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계십니까? 큰아들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큰아들입니다. 의사는 침중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심장이 많이 약해져 있고 뇌졸중 전조 증상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미라가 물었습니다. 위험한 건가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령이시고 기저질환도 있어서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정임이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면회는 제한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중환자실 밖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침묵이 흘렀죠. 그때 미라가 수진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것 봐요. 어머니가 저러신 것도 다 당신 때문이에요. 수진은 고개를 들어 미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탓이라니요? 미라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당신이 상속 문제로 어머니를 스트레스 받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러지신 거라고요. 수지는 억울했지만 뭐라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미라의 말이 맞을지도 몰랐으니까요. 큰아들도 거들었습니다. 미라의 말도 일리가 있어요. 이 모든 게 상속 문제에서 시작됐잖아요. 수진의 남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머니께서 결정하신 일인데. 큰아들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넌 입 닥쳐. 내가 뭘 안다고. 수진의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은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제 탓일까요? 제가 어머니를 아프게 한 걸까요? 그날 밤 잠시 면회가 허락되었습니다. 한 명씩 들어갈 수 있었죠. 큰아들이 먼저 들어갔고 미라가 그 다음이었습니다. 수지는 마지막 순서였습니다. 중환자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정임이 온갖 관에 연결된 채 누워 계셨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모습이 너무 약해 보였습니다. 수지는 정임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왔어요. 정임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수진을 알아본 정임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아, 미안하구나. 내가 너한테 짐만 지운 것 같아.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는 제게 가장 소중한 분이세요. 빨리 건강해지셔야 해요. 정임은 힘없이 수진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수진아, 내 서락, 봉투, 꼭 지켜줘. 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니. 제가 지킬게요. 그러니까 꼭 나으셔야 해요. 정임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수진의 손은 여전히 꼭 쥐고 계셨죠. 간호사가 들어와 말했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수진은 정임의 손을 내려놓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미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하시던가요?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라는 다시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냐고요? 수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냥 손만 잡고 계셨어요. 미라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로?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수진은 정임의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서랍을 열어 그 봉투를 꺼냈죠. 봉투는 여전히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수진은 봉투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꼭 지킬게요. 그런데 그때 문 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수진은 재빨리 봉투를 자신의 옷 속에 감췄습니다. 문이 열리고 미라가 들어왔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미라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수진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방 정리하고 있었어요. 미라는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혹시 뭐 가져간 거 없죠?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미라는 장롱으로 다가가 서랍을 열어보았습니다. 그 봉투가 없다는 걸 알아차린 미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봉투 어디 있어요? 미라가 다그쳤습니다. 수진은 모르는 척했습니다. 무슨 봉투요? 미라가 수진의 팔을 잡았습니다. 상속 서류 말이에요. 당신이 가져갔죠? 수진은 팔을 빼며 말했습니다. 저는 몰라요.
그리고 형님, 이건 어머니 방이에요. 함부로 뒤지시면 안 돼요. 미라는 분노에 찬 눈으로 수진을 노려보았습니다. 당신, 정말 비겁하게도. 수진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내려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그고 수진은 봉투를 꺼내 베개 밑에 숨겼습니다. 어머니, 제가 꼭 지킬게요. 약속드려요. 그날 밤 수진은 봉투를 꼭 안고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수진은 알 수 없었습니다. 정임이 입원한 지 사흘째 되는 날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임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소식이었죠. 수진은 병원 일을 마치자마자 중환자실로 달려갔습니다. 복도에는 이미 큰아들 내외가 와 있었고 친척들도 몇몇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들 어두운 표정이었습니다. 의사가 나와 설명했습니다. 환자분의 심장이 매우 약해져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가족분들은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말에 미라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도 눈시울을 붉혔죠. 수지는 벽에 기대서서 눈물을 삼켰습니다. 어머니, 제발 버티세요. 그날 저녁 정임의 의식이 잠깐 돌아왔습니다. 가족들이 한 명씩 들어가 마지막 인사를 나눌 수 있었죠. 큰아들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큰아들이에요. 정임은 희미하게 눈을 뜨고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응, 잘 살아라. 동생이랑 사이좋게. 큰아들은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은 미라의 차례였습니다. 미라는 정임의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며느리 미라예요. 정임은 미라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미라야, 미안하구나. 내가 너한테 서운함만 준 것 같아. 미라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욕심이 많았어요. 정임은 미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넌 능력이 있는 아이야. 다만 마음을 좀 더 부드럽게 가졌으면 좋겠구나. 미라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제가 수진이한테 너무 심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정임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진이 들어갔습니다. 수진은 조용히 정임 곁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정임은 수진의 목소리를 듣고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수진을 보자 정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수진아, 고맙다. 내가 있어서 내 말년이 외롭지 않았어. 수진은 울음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직 가시면 안 돼요. 제가 더 잘할게요. 더 효도할게요. 정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넌 충분히 잘했어. 이제 너는 내 길을 가렴. 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정임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어머니, 정임은 힘을 내어 말했습니다. 수진아, 내 부탁 잊지 마. 봉투 꼭 지켜줘. 그리고 가족들을 잘 보듬어줘.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약속드릴게요. 정임은 마지막으로 수진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넌 강한 아이야.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리고 정임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심전도 기계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의료진이 달려들어왔고 수진은 밖으로 나와야 했습니다. 복도에서 기다리던 가족들이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두의 얼굴에는 불안과 슬픔이 가득했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유가족분들께 조의를 표합니다. 환자분께서 방금 돌아가셨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미라가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고 큰아들은 벽에 주먹을 쳤습니다. 수지는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슴속이 텅 빈 것 같았죠. 어머니, 가셨구나. 장례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가족들은 각자 할 일을 나눠 맡았습니다. 큰아들은 장례식장 예약을, 미라는 친척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수지는 조용히 부의금 정리와 조문객 명단을 작성했습니다. 모두가 바쁘게 움직였지만 집안 분위기는 무겁기만 했습니다. 그날 밤 모든 일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나서 큰아들이 가족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제 어머니도 가셨으니 상속 문제를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미라도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유언장이 있다고 하셨으니 그걸 확인해 봐야죠. 두 사람의 시선이 수진에게 향했습니다. 수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장례부터 치르고 나서 이야기하는 게 어떨까요? 미라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왜요? 혹시 당신이 뭘 숨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다만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죄송스러워서요. 큰아들이 무겁게 말했습니다. 동서말도 맞습니다. 일단 장례부터 치릅시다. 사흘간의 장례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조문객들이 줄을 이었고 친척들도 모두 모였습니다. 수지는 조문객을 맞이하며 묵묵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미라는 겉으로는 슬픔에 잠긴 큰 며느리를 연기했지만 틈틈이 수진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수진이 어디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계속 지켜보았죠. 장례 이틀째 되는 날 밤 수진은 잠시 밖으로 나가 바람을 쐬었습니다. 장례식장 밖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죠.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거기서는 편히 쉬고 계시죠? 수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누군가 옆에 앉았습니다. 미라였습니다. 동서, 우리 한번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미라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미라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이야기요? 미라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상속 서류, 당신이 가지고 있죠? 수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도 사실대로 말할 수도 없었죠. 미라는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이 어머니 방에서 가져간 거 나 다 알아요. 그 봉투 말이에요. 수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저한테 맡기셨어요. 미라가 비웃었습니다. 맡겼다고요? 어머니가 정신이 혼미하실 때 당신이 꼬드긴 거겠죠.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는 정신이 멀쩡하셨어요. 미라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그 서류 내놔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해 봅시다. 수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변호사 앞에서 공개하겠어요. 그게 어머니의 뜻이었으니까요. 미라는 분노에 차서 일어섰습니다. 좋아요. 그럼 두고 봅시다. 만약 당신이 서류를 조작했다면 절대 용서 안 할 거예요. 미라는 그 말을 남기고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지는 혼자 벤치에 남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과연 이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늘의 별들은 대답 없이 반짝이기만 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마음속으로 각오를 다졌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정임의 마지막 뜻을 지키겠다고. 그것이 며느리로서, 아니 한 사람으로서
자신이 해야 할 도리라고 믿었으니까요. 장례 사흘째 발인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조문객이 떠나고 집안은 텅 빈 듯 조용했습니다. 정임이 계시던 2층 방은 이제 주인을 잃은 빈 방이 되었죠. 수지는 그 방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정임의 채취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큰아들이 모두를 거실로 불러 모았습니다. 친척들도 몇몇 남아 있었고 변호사도 도착해 있었습니다. 정임의 유언을 공식적으로 공개하는 자리였죠. 변호사는 서류 가방을 열며 말했습니다. 고인의 유언장 집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유언장 원본을 확인해야 하는데 보관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모든 시선이 수진에게 향했습니다. 수진은 천천히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베개 밑에 숨겨두었던 봉투를 꺼내 거실로 돌아왔죠. 봉투를 변호사에게 건네며 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저한테 맡기신 겁니다. 미라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정말 그대로인 거 맞죠? 손 뗀 거 없고? 변호사가 봉투를 확인했습니다. 봉인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직접 공증할 때 붙인 봉인이 맞습니다.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고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러 장의 문서가 들어 있었죠. 변호사는 서류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고인 박정임 여사의 유언장입니다. 작성일은 지난달 20일이고 공증은 제가 직접 진행했습니다. 거실은 숨소리조차 들릴 듯 조용했습니다. 변호사는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재산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북 구도심 소재 2층 양옥집 한 채, 그 집 부속 토지 400평, 그리고 예금 3천만 원입니다. 미라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집과 땅만 해도 적잖은 가치였으니까요. 변호사는 잠시 숨을 고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읽었습니다. 이에 본인은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위 재산 일체를 작은 며느리 한수진에게 상속한다. 순간 거실이 술렁였습니다. 미라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큰아들도 있는데 왜 작은 며느리가 다 받아요? 변호사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유언장에는 그 이유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한수진은 나의 병환 중에도 묵묵히 곁을 지켜주었으며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고 진심으로 나를 돌봐주었다. 그 성실함과 진심을 높이 사며 이 집안의 화목을 이어갈 사람은 한수진이라 판단한다. 따라서 한수진에게 재산 일체를 상속하되 다음의 조건을 붙인다. 미라가 끼어들었습니다. 조건이요? 무슨 조건이에요? 변호사는 계속 읽었습니다. 첫째, 한수진은 이 집을 팔지 말고 가족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도록 유지할 것. 둘째, 형제간의 화목을 위해 노력하며 큰아들 가족도 이 집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배려할 것. 셋째, 상속받은 재산을 사욕을 위해 쓰지 말고 가족 모두를 위해 사용할 것. 수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임의 마지막 뜻이 무엇이었는지 이제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집과 재산이 아니라 가족의 화목이었던 거죠. 하지만 미라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건 불공평해요. 어머니가 정신이 흐려서 잘못 쓰신 거예요. 미라는 흥분해서 변호사에게 다가갔습니다. 변호사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부인, 이 유언장은 법적으로 완벽합니다. 고인께서는 제 사무실에 직접 오셔서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작성하셨고 의사 소견서도 첨부되어 있습니다. 정신 감정 결과 이상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말에 미라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큰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이의를 제기할 방법이 없습니까?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상속인인 한수진 씨가 자발적으로 포기하거나 나눈다면 모를까요? 모든 시선이 다시 수진에게 향했습니다. 미라가 다가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수진 씨, 우리도 생각해줘요. 우리 아들도 있고 생활도 해야 하잖아요. 조금만 나눠줘요. 수진은 미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저는 어머니의 뜻을 따르겠어요. 미라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럼 우린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께서 조건으로 말씀하셨잖아요. 함께 살라고. 형님 가족도 이 집에서 계속 사실 수 있어요. 미라가 비웃었습니다. 그게 말이 돼요? 남의 집에 얹혀 사는 꼴이잖아요. 수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남의 집이 아니에요. 우리 가족의 집이에요. 저는 어머니 말씀대로 이 집을 가족 모두를 위해 지킬 거예요. 팔지도 않고 누구도 내쫓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의 뜻도 저버릴 수 없어요. 친척 한 명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장남을 이렇게 무시하다니. 또 다른 친척이 말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수진이를 봐왔어. 저 아이는 욕심이 없어. 정말로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셨지. 친척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어떤 이는 미라 편을, 어떤 이는 수진 편을 들었죠. 큰아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들 그만하십시오. 큰아들의 목소리가 거실을 채웠습니다. 모두가 조용해졌죠. 큰아들은 수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작은 형수, 솔직히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제가 장남인데 이렇게 되다니. 큰아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 그렇게 결정하셨다면 어머니의 뜻을 존중해야겠죠. 미라가 놀라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큰아들은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어머니께 얼마나 소홀했는지 생각해봐요. 작은 형수가 밤낮으로 간호할 때 우리는 뭘 했어요? 미라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큰아들은 수진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작은 형수, 어머니를 잘 모셔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형님. 저야말로 미안해요. 이렇게 집안을 어지럽혀서. 큰아들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어지럽힌 건 우리예요. 작은 형수, 부탁이 있어요. 어머니 말씀처럼 이 집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우리 가족이 여기 함께 있을 수 있게 해주세요. 적어도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할 때까지만이라도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형님. 이 집은 우리 모두의 집이에요. 미라는 여전히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유언 집행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상속 등기는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친척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나가면서도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큰 며느리 꼴이 말이 아니네. 하지만 어머니가 그렇게 정하셨으니 어쩌겠어. 거실에는 결국 가족들만 남았습니다. 수지는 모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형님, 그리고 여러분. 저는 어머니의 뜻대로 이 집을 지키고 가족의 화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정임의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빈 침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이 무거운 짐을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창밖에서 달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마치 정임이 대답하는 것처럼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수지는 눈을 감고 다짐했습니다. 네, 어머니.
제가 꼭 해내겠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다시 가을로 접어들었고 정임이 돌아가신 지도 어느덧 1년이 되어 갔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수지는 정임의 뜻대로 집을 지키며 가족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죠. 어느 날 아침 수지는 일찍 일어나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부엌에서 국을 끓이고 반찬을 차리는데 뒤에서 미라가 들어왔습니다. 동서, 제가 도와드릴까요?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수지는 놀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형님. 거의 다 됐어요. 미라는 그래도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각자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미라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동서, 제가 정말 미안해요. 지난 일들. 제가 너무 욕심이 많았어요. 수지는 손을 멈추고 미라를 바라보았습니다. 형님. 미라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1년 동안 당신이 어떻게 집을 지키는지 봤어요. 정말로 어머니 말씀대로 우리 모두를 위해 애쓰는 걸 봤어요. 수지는 미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님, 다 지나간 일이에요. 이제는 우리 함께 어머니가 원하셨던 화목한 집안을 만들어가요. 미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마워요, 동서. 정말 고마워요. 그 순간 부엌 문이 열리고 큰아들이 들어왔습니다. 두 분 다 일찍 일어나셨네요. 무슨 좋은 이야기 하세요? 수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아주버님. 그냥 아침 준비하고 있었어요. 큰아들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보기 좋네요. 예전 같으면 이런 모습 상상도 못했을 텐데. 세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에 수진의 남편도 일어나 부엌으로 왔죠. 무슨 재미있는 일이라도 있어요?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예전처럼 날카로운 말들이 오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일상적인 이야기들이 오갔죠. 오늘 날씨 좋던데 어머니 산소에 다녀올까요? 큰아들이 제안했습니다.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기일도 다가오는데 미리 다녀오는 게 좋겠어요. 오후가 되어 가족들은 함께 정임의 산소로 향했습니다. 산소는 조용한 야산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억새풀이 바람에 흔들리고 코스모스가 피어 있었죠. 수지는 정임의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모두 함께 왔어요. 큰아들도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이제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미라도 눈물을 흘리며 절했습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이제야 어머니 마음을 알 것 같아요. 모두가 돌아가며 절을 올리고 묘소 주변을 정리했습니다. 수지는 묘비를 닦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형님이 많이 변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정말 가족이 됐어요. 산소를 내려오는 길, 큰아들이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동서, 사실 저희 새 집 마련했어요. 수진은 놀라 큰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요, 아주버님? 큰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다음 달에 이사 갈 거예요. 1년 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덕분에 저희가 새 출발할 준비를 할 수 있었어요. 미라도 덧붙였습니다. 동서, 당신이 우리를 받아줘서 고마웠어요. 그 덕분에 우리 부부도 많이 반성하고 변할 수 있었어요. 수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형님들, 언제든 놀러 오세요. 이 집은 항상 열려 있어요. 큰아들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명절에는 꼭 올게요. 이제는 정말 가족답게 지내야죠.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모두가 함께 부엌에서 일했습니다. 미라는 전을 부치고 큰아들은 상을 차렸고 수진은 찌개를 끓였습니다. 수진의 남편도 설거지를 도왔죠. 마치 오래전부터 이렇게 지내온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식탁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작은 형수, 어머니가 정말 현명하셨던 것 같아요. 이 집을 작은 형수에게 맡긴 게 최선의 선택이었어요. 수지는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형님. 저는 그저 어머니 뜻을 따랐을 뿐이에요. 미라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은 정말 대단해요. 우리가 그렇게 심하게 대했는데도 끝까지 참고 우리를 품어줬잖아요.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진심과 인내, 그리고 용서의 힘을요. 큰아들이 물었습니다. 동서, 이 집을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수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조건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이 집을 가족 모두를 위해 쓰라고요. 수지는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 집 일부를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요. 어머니처럼 외로운 노인분들이 모여서 이야기 나누고 쉴 수 있는 곳으로요. 그리고 청년들에게 저렴한 월세로 방을 내주고 싶어요. 대신 그 청년들이 어르신들을 돌보는 조건으로요. 모두가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라가 말했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저도 도울게요. 제가 요리를 좀 하잖아요. 어르신들 식사 준비 같은 거 도와드릴 수 있어요. 큰아들도 거들었습니다. 저도 주말에는 와서 집수리나 관리 같은 거 도와드릴게요. 수지는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님들, 정말 고마워요. 몇 달 후 수진의 계획은 실현되었습니다. 낡은 2층 양옥집은 새롭게 단장되어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1층은 어르신들이 모이는 공간으로, 2층은 청년들이 사는 공간으로 꾸며졌죠. 개소식 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마을 어르신들, 동네 청년들, 그리고 친척들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수지는 개소식에서 말했습니다. 이 집은 저희 시어머니 박정임 여사께서 물려주신 소중한 유산입니다. 어머니께서는 평생 가족의 화목과 이웃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이 공간을 지역 어르신들과 청년들을 위해 열고자 합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수지는 혼자 정임의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제는 깨끗하게 정리된 방이었지만 여전히 정임의 기운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지는 창가에 놓인 정임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해냈어요. 어머니께서 원하셨던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됐어요. 수지는 사진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이제 알아요. 어머니께서 저한테 물려주신 건 단순히 집이나 땅이 아니라 사랑과 화해의 정신이었다는 거요. 그리고 그건 나눌수록 더 커진다는 것도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방 안을 물들였죠.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끝내 차례상에 숟가락조차 제대로 올리지 못하던 작은 며느리였던 제가 이제는 많은 사람들의 밥상을 차리는 사람이 되었네요. 수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임이 원했던 것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진정한 상속은 재산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의 마음을 이어받는 것이라는 거요. 미라가 계단을 올라와 수진을 불렀습니다. 동서, 어르신들이 저녁 드시래요. 같이 내려가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습니다. 네, 형님. 지금 내려가요.
두 사람은 나란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1층에서는 어르신들과 청년들이 함께 둘러앉아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수지는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바로 어머니가 꿈꾸셨던 집이죠? 그렇게 낡은 양옥집은 단순한 집이 아니라 사랑이 흐르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수지는 여전히 간호사로 일하며 환자들을 돌보았고 집에 돌아와서는 어르신들과 청년들을 보살폈습니다. 힘들 때도 있었지만 수지는 행복했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의미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임의 마음을 이어받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당신의 하루에 작은 감동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따뜻하게 준비해 두겠습니다.